예, 3차 시 합시다. 지금 우리는 7주차, 문학과 인간 7주차, 아, 문학과 인간을 내가 왜 글쓰기라고 위에다가 잘못 써놨군요. 예, 문학과 인간 7주,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것인가. 그동안에 내가 글쓰기라고 혹시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거죠. 예, 문학과 인간. 7주차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죠. 3차 시 이제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 무엇의 목소리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라고 할 경우와 시적 자라고 할 경우가 서로 그 관점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1차 시와 2차 시에 계속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에서는 결국은 그 둘 다를 배척하고 시적 주체로 이제 나아가는 내용을 이제 설명할 차례이긴 해요. 자, 어차피 이 부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적차 부분을 좀 더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자, 시에서 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시를 특정한 맥락에서의 발화로 간주하고 그 발화를 듣는 입장에서 발화가 행해지는 전후 맥락을 상상하거나 재구성하여 목소리의 어조를 분석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추론한다. 뭐 요거 아까 봤었죠. 2차 시 말미에 우리가 서정적 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서정시가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말하는 뭐 육성이나 대리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극적인 상황에서 발언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뭐 서너 번 이상 반복했어요. 음, 뭐 브룩스라는 이제 또 이론가는 뭐 H의 시 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를 분석하면서 이를테면 시를 이루는 조직을 통일시키는 원리는 하나의 태도거나 혹은 여러 태도들의 복합이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에서 통일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어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화자의 어조 태도를 말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신비평론자들은 서정시의 목소리를 텍스트 내부에서 울리는 화자의 목소리로 간주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시인 자신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하게도 작가를 텍스트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러겠죠. 서정시를 언어의 하나의 구조물로 제시해요. 하나의 언어의 구조물로.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는 뭐냐? 어조나 기법 등을 중심으로 주로 화자의 그 통일된 태도를 뭐 추적하는 데 몰두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시를 읽을 때는. 그래서 텍스트를 형성시킨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철저히 배격해버려요. 그렇죠? 그런 작품 외적인 요소들이 작품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로 시적 화자 이런 기법을 고안해냈지만 실상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적인 시인을 이상적인 시인으로, 즉 시인 자신이 창조해낸 모든 복잡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적인 시인으로, 이것도 쉽게 설명하자면 선험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소금을 말이에요. 소금.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소금 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아요, 짜요? 짜죠. 그 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 알지요. 선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유년 시절을 경과하고 소년 시절을 겪으면서 소금은
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경험으로. 물론 배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배워서 아는 것과 소금 맛을 봄으로써 소금을 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것을 소금이 짜다는 것을 배우거나 직접 혀에 갖다가 댐으로써 소금이 짜다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소금을 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를테면 선험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 물론 이제 선험적인 인식이 어, 본능의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늘 또 그 인터넷에서 그 어떤 자료 동영상을 이제 그 뉴스 기사하고 동영상을 보았는데 뭐 외국에서였어요. 캐나다인가 뭐 미국인가. 이제 캐나다는 이제 그 곰들이 이렇게 도로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오더니 워낙 산이 우거지고 그래서 이제 곰들도 그 도로에 출몰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아까 내가 본 그 영상에서는 그 어미곰이 그 새끼 곰들 네 마리인가를 이렇게 도로 이쪽에서 도로 저쪽으로 이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한 마리씩 쪼리 옮겨다 놓으면 그 애기가 또 이쪽으로 다시 엄마 쪽으로 오고 그래서 다시 데려다 주고 이렇게 아주 애를 쓰는 그런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아주 본능인 거죠. 자기 새끼에 대한 그 지극한 애정. 그리고 새끼들은 아주 눈도 못 뜨면서도 그 엄마의 젖을 찾아서 그냥 입으로 빨고 엄마 품에 기대고 그러죠. 이런 본능적, 이게 선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자료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적 화자를 고안해낸 신비평 이론가들은 시 내부에서 시 구조 내부에서의 그 어떤 화자의 그 어조라든가 태도를 통해서 시를 읽어낼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가 있는 반면에 소위 그 텍스트를 탈역사함으로써 시가 발생한 어떤 맥락들 사회 역사적 맥락들을 충분하게 에, 그런 소위 말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라든가 작가론적 관점이 시를 읽는데 배제됨으로써 그 시를 충분하게 읽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시를 예를 들면 적절할까요? 예컨대 이육사의 많은 시들은 이육사는 1920, 3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테면 절정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 이제 그런 하여튼 이육사의 그런 시들을 읽어낼 때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시가 1920년 30년대 일제강점기에 엄혹한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그런 그 배경 지식을 전혀 모른다면 그 시가 의미하는 것을 도대체 온전하게 이해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역사의 시의 그 시적 화자는 그 화자는 대부분 서정적 자아겠죠. 시인 자신의 목소리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들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인 자신의 목소리다. 서정적 자아다. 근데 또 어떤 시들은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그런 허구적 발화로서의 시적 화자로 규정을 해도 시를 또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시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배제됨으로써 시를 충분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예로서 아까 이육사의 시를 내가 예를 들었죠. 절정과 같은 그런 시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쭉 넘어갈까요? 요 순환 논변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모순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롤랑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그러니까 시적 화자 관련된 설명이 좀 더 있네요. 보니까 이제 그 뭐 롤랑바르트가 말한 저자의 죽음은 결국에 이제 그 이렇게 작가가 뭐 시든 소설이든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상품으로서 독자의 손에 건너지고 나면 그건 독자의 온전한 해석에 맡겨진 것이지 저자의 의도는 무관하다. 그 얘기예요. 저자의 죽음의 의도는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부분까지는 넘어가고 여기 그래서 미셀 푸코는 뭐 다양한 문제에 어떤 개입하고 있어요. 철학자이고 미학자이고 뭐 사회학자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푸코는 또 문해미학 시에서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이론을 하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 역시 미셀 푸코의 논의를 빌려와서 시에서의 목소리의 주인은 시인 자신도 아니고 아니라기보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시적 화자라고 해도 좀 역부족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푸코가 말한 시적 주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시를 읽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푸코는 서정시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다운 거죠. 불판을 아예 엎어야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 그럼 어쩌냐?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능한 주체들을 위해 그 속에 마련된 자리들은 어떤 것들인가 참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보면. 사실 어렵기도 하고 난 동의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제 철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난 솔직히 이 푸코가 말한 이뭐 주체 위치를 문제 삼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말장난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푸커는 저자의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방식을 특징 짓는 것 참 어렵게 말했는데 우리가 3차 시, 5차 시 우리 문학과인가 3차 시, 5차 시에서 작가란 무엇인가를 내내 설명했죠. 그 아주 그 추각해서 정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작가는 그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더불어서 당대의 사회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는 그걸 폭로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그 어떤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볼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내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나와 다른 규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푸코는 그 소정시에서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이 작가도 아니고 즉 소정적 자아도 아니고 그 시 내부에서 발화하는 그 시적 화자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주체 위치 주체 위치 자 다음 장 봅시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내에서의 주체 위치. 자, 주체라는 것은 담론의 질서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각각의 담론의 형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떠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요컨대 주체로부터 근본적인 토대로서의 역할을 제거하고 담론의 가변적 복합적인 하나의 기능으로서 주체를 분석해야 됩니다라고 정말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포커식 방식으로 달리 말하자면 시적 화자를 순환 논변에서 구하는 방법은 순환 논변이 그러니까 앞에 내 1차 시차 시 또 3차 시 앞부분을 설명했던 것처럼 시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서정적 자아냐 시적 자아냐 그러면 시적 자아는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냐 뭐 결국은 이 시적 자아는 누가 만들었느냐 예컨대 그건 시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순환 논변으로부터 벗어나서 시적 화자에게서 작품의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드러내고 이 말도 참 어렵죠. 화자, 기능 혹은 주체 위치를 통해 서정시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자. 자, 다시 또 봅시다. 서정시 내부의 목소리를 작가 육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저자의 부양 계획으로부터도 분리시키자. 그러니까 뭐예요? 서정시 자아라고도 자아 갖고 부족해. 그거 말하지 마. 시적 자아도 좀 마땅치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그러니까 이 화자가 주체로서 위치하고 있는 맥락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 속에 그래서 이제 이스톱이라는 사람은 시 속의 주체성. 자, 시에는 저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네식 문학 비평은 시를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치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흡사한 것처럼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발화의 근원지로 간주되는 바로서의 시인은 더 이상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 속의 주체성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결국 그거예요. 이 논의, 푸코의 이 그 담론에서는 주체를 논하고 있는 뭐 위치라든가 주체를 논하고 있는 이 담론에서는 결국 시적 화자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죠. 그렇죠? 서정적 자, 시인 자신, 작가가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작가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작품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시 속의 주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체성이다. 그러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봅시다. 서정시의 목소리는 단일한 서정적 자아의 것이나 시적 화자의 변이태들의 것이 될 수 없다. 담론의 차원에서 시를 주체성의 문제를 통해 설명한다는 것은 그게 뭐야? 서정시의 목소리가 서정시의 목소리가 그것이 작가이건 서정적 자아이건 시적 화자이건 간에 선언적으로 전제된 단일한 실제의 목소리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주체성에 대해서는 발생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적 담론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 이런 주장들을 충분하게 이해 내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내재적 분석론과 외재적 환경론의 길항. 자 길항. 길항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이렇게 하여튼 갈등하고 충돌하는 거, 서로 버티어 대항하는 것, 서로 이제 서로 밀어내는 걸 말하죠. 문학을 읽을 때 그 내부의 어떤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아니야 작가가 누구인가 그 작품의 현실을 당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죠. 부딪힙니다. 그래서 서정시의 목소리를 그건 작가의 목소리야 라고 읽는 낭만주의적 관점 하에서 그건 서정적 자의 목소리 서정적 자 작가의 목소리 곧 서정적 자 이 경우 서정시는 작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1차적으로 작가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이건 이것대로 한계를 지닌다 그 말이에요. 서정시의 목소리와 작가의 목소리를 동일시하는 관점은 서정시가 작가의 내적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 기초에 있을 것인데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가 얼마든지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의 문제, 시 내부의 구조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관점이 이제 뭐 이동하기도 했고 또 그 새로운 관점이 이제 이론이 제출된 거예요. 그 부족한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소정 씨의 목소리를 텍스트 내재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일군의 논자들은 신비평론자들이라 그랬죠. 시적 화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엿듣는 바라. 노스르 프라이가 말한 엿듣는 바라. 이것이 잘 설명해 주듯이 독자의 관심은 이 독백을 바라하는 화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이 관심은 작품 바깥은 놓인 제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작가가 누구이냐, 뭘 반영하고 있느냐 이건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시적 화자라고 하는 장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작가 대신 화자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눈길을 오조와 화자의 태도 쪽으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야. 내재적 관점, 알겠죠? 그러나 이 역시 화자가 대단히 불안정하거나 모순된 지위에 놓여요. 왜냐하면 이 화자가 이 작가가 없이 화자가 지금 어떻게 혼자 생겼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푸코를 비롯한 일련의 또 이 비평 이론가들은 그래서 주체의 문제다 이렇게 아유 다 상가셔 다 귀찮아 다 아니야 주체 위치의 문제 근데 주체 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를 읽어낸다는 것인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글에 글 쓰는 이 글에 이제 선생님도 이 글은 누가 썼습니까? 연세대 조광석 선생님이 썼는데 이렇게 서정 씨의 목소리를 서정극자의 목소리라든가 화자의 목소리로 이제 이해하는 대신에 이질적인 담론들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정시에서 외제적 이 기량하는 그걸 극복할 수 있겠다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아듣겠는데 이걸 이런 관점으로 시를 읽어내는 것 자체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도 사실은 실론적 성격, 이 글의 글 이제 그 소위 저자도 이 이제 사실은 하나의 실론적 성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시를 했지. 앞에서처럼 김소월의 시 초원이라든가 진달래꽃을 예로 들어서 뭐 소정적자와 시적 화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주체, 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시를 해석해내는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의 실론, 시도 이런 관점으로 시를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시도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역시 충분하게는 이 푸코의 이제 담론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거나 그 주체, 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시를 읽어내는 것은 상당히 좀 현재 내 지식으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학과 인간 7주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 것인가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한 2분 음악을 한 곡 들읍시다. 너무 힘들어. 뭐 역주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지요.
대체 뭘 고민해 빨리 안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다가 늦게 놓치고 후회 마라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해 Just only you 깨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you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사랑한다고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7주차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